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유럽의 산업혁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유럽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산업혁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동아시아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유럽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고서도 산업혁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의 근세적 발전과 18세기 대분기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의 근세적 발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가 발전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 의한 아시아의 개항이 있기 이전에도 시장 경제의 발전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집약적 소농 경제가 발전하여 가능하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18세기 이전 시장 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른바 동일한 수준의 스미스적 성장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미스적 성장을 언급하였으니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입니다.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 성장을 슈페트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자국이 발명한 기술이 아니라 앞선 국가의 기술을 수용하여 성장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선 국가의 기술을 물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본 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본 축적에 의한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경제학자들은 솔로적 성장 또는 칼도적 성장이라고 하고 경제사가들은 리카르도적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도 자본 축적에 의한 성장도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의 한도가 늘어나면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고 이에 따라 전문화의 이득이 발생하고 각 전문인들은 자신이 특화한 분야에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기술 진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한도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분업의 진전으로 일어나는 성장을 스미스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발전과 스미스적 성장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을 형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발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업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을 추동하는 과학과 기술적 지식의 기반도 있어야 합니다. 즉, 스미스적 성장을 기반으로 리카르도 성장이 일어나고 리카르도적 성장을 기반으로 슈페트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리카르도적 성장으로 진행되었으며 18세기 후반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에 들어와서 슈페트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과학과 기술적 지식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유럽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2세기에 걸쳐 과학혁명이 진전되면서 과학과 기술적 지식의 기반이 튼실해지고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그와 같은 축적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아시아 간에 축적된 과학과 기술적 지식의 스톡에서 큰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18세기 대분기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대분기 논쟁은 왜 이 시기에 대분기가 일어났는가? 라는 대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유럽과 유럽 이외의 나머지 국가 간의 1인당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대분기가 진전되면서 유럽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저임금 경쟁력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저임금 경쟁력 강화에는
1870년대 유럽이 금본위 제도로 전환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1870년 이전 유럽은 대체로 금은 복본위제였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금본위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은이 본위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은의 가치는 금에 비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은 경제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은은 아시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시아는 유럽의 은 유입으로 아시아 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에 대한 은의 가치 저하로 금본위제 지역인 유럽에 대한 저임금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유럽의 기계제 공업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공업화라는 방식의 기계제 공업을 발전시켜 공업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곳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개항 이전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유럽의 문화를 수용하긴 하였지만 유럽 국가들의 공유된 지식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일본은 유럽에 비해 과학과 기술적 지식의 스톡이 취약한 상태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공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집약적 공업화에 부합하는 기술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자본집약적 공업화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면서 자본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공업화가 생산요소 가격비를 고려할 때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 발전의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전한 자본집약적 공업화 기술은 저임금이면서 자본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발전된 자본집약적 공업화 기술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적정 기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자본보다 노동이 더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 공정을 전환하는 기술의 토착화가 필요했는데 일본은 재래적 기술에 근대적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의 생산 요소 가격비에 부합하는 적정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본은 19세기 말에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여기에서 생산된 저가의 공산품들을 아시아 여러 지역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저가 면제품입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는 일본의 산업혁명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집약적 공업화는 저임금에 기반한 산업화여서 기계제 공업이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사회 전체를 공업사회로 만들 만한 힘을 가지지는 못하여 상대적으로 비대한 농업을 가진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은 노동집약적 공업화로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혁명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저임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산업화가 진전되기는 하지만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수준을 높이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임금에 기반한 공업화에서 벗어나 고임금 산업의 경쟁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은 노동집약적 공업화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와 그에 이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방식으로 진전된 일본의 산업혁명은 유럽과는 다른 방식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유럽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노동전략적, 자본집약적 공업화였다고 한다면 일본은 저임금의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자본전략적 공업화를 추구하였는데 노동집약적, 자본전략적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토지전략적이었던 집약적 소농경제의 공업적 변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집약적 소농경제의 공업적 변형으로서의 노동
집약적 공업화는 집약적 소농경제가 발전했던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 즉 한국, 중국 등으로 이식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노동 집약적 공업을 집약적 소농경제가 발전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일본 본토의 노동 집약적 공업의 존립 기반은 약화되어 일본으로 하여금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세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안행 형태적 공업화가 전개되었는데 안행 형태적 공업화의 이면에는 일본의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 집약적 공업의 일본 주변 지역으로의 이전과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업화는 아시아의 공업화라는 형태로 노동 집약적 공업화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일본 본토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동아시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혁명도 일본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산업혁명과는 기본적인 구조를 달리하였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본 집약적 공업화로 시작되고 완성되었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산업혁명은 노동 집약적 공업화를 기초로 산업혁명을 시작하였고 산업혁명의 완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공업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한정하여 고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 집약적 공업화로 공업화를 시작하였지만 어떻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어서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성 향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산업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는가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어야만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 얻은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럽의 산업혁명과 다른 동아시아의 산업혁명과 유럽 플랫폼과 다른 동아시아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의 산업혁명과 한국적 산업질서의 확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